일단 아이는 이제 뭐 몇몇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코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비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비염, 코 점막이 약하고 예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 점막이 약하니까 코 점막으로 혈관들, 이제 실핏줄들도 많이 노출된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비염이 있으니까 코가 많이 가려서 항상 손으로 코를 많이 파든지 코딱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또 마찬가지 코딱지를 파기 위해서 손으로 코딱지를 많이 어떤 물리적인 자극 그런 데다가 기질적인 코 점막이 약한 상태. 그래서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는 코 점막이 약한 비염 때문에 코피를 흘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서 열이 많다.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보호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말하는 아이는 기본적인 열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아드님처럼 이제 비만 이 꽤 심하면 이건 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몸속 속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이라는 게 체온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체질적인 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체중이 과하게 많이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몸에 열은 많아지고 그 열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열 체질이랑 아이가 약간 코 점막이 약한 비염이랑 이렇게 같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 10살이라는 게 우리나라 나이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 같이 의료에서는 만 나이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충 이제 만 9세 아이들의 표준 신장은 대략 133cm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 체중은 한 31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작은 편은 아니고요. 물론 체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4, 5kg 정도 오버되니까 이 부분은 조금 꽤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이제부터는 조금 체중 조절을 하셔서 지금같이 너무 비만이 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는 절대 아이의 성장이든 건강이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비염 증상도 의심이 되고요. 체질 자체도 열이 많은 체질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소화 비만 부분, 이 부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현민 원장님,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활관리법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꺼주는 치료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선은 음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라고 하면은 소화기 쪽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만 전체적으로 열을 좀 식혀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무의 씨는 나복자라고 해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박은 우리 여름에 쓰이는 청서익탕이라고 하는 여름 대표적인 보약인데 거기에서도 서가라고 해서 수박이 실제 약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이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이런 음식들도 열을 식혀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연근도 많이 좋은데 연근도 동의보감에서는 실제로 코피를 멈춰주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나와 있고 피를 맑게 해드리고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열을 꺼주는 운동이라든지 예를 들면 수영이나 등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웬만하면 받지 않게끔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을 자꾸 조장하게 되는 환경들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맵고 짠 음식들을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육류라든지 아니면 뭐 초콜릿이나 당, 그다음에 뭐 유제품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소화기 쪽으로 이제 정체가 돼서 열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음식 같은 것들 좀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잠을 너무 늦게 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열이 많은데 허열도 같이 조장이 돼서 우리 몸에 열이 더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뭐 먹는 거, 식습관과 함께 꾸준한 운동, 그리고 수면 습관까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 남녀노소 건강식품으로 홍삼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한 건강식품으로도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홍삼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황태원 원장님, 혹시 이 같은 경우에는 홍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네, 일단 한의사들이 가장 기본으로 어떤 한약재를 쓸 때는 그 사람의 체질과 건강 상태, 증상들을 다 감안해서 한약을 씁니다. 대신 이제 단편적으로 열이 많은 열체질 아이한테 아니면 열이 많은 성인 환자들한테도 마찬가지 어떤 열성 한약재를 이렇게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은 알기 쉽게 비유드리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아이는 지금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많이 흘리고 계속 이제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뭐 겨울 이럴 때도 옷을 좀 얇게 입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집에서도 항상 이불을 잘 안 덮고 찬 구석구석 찾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있던 비염이나 이런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니까 그럼 더 코피는 만성화되고 비염 또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드님처럼 아니면 저희가 말하는 몸에 열이 많은 열체질들 본인이 느끼기에도 나는 항상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리고 뭔가 이렇게 한의원에서 진료를 안 받더라도 그냥 열이 많은 열체질일 것 같다. 그런 분이 오히려 인삼이든 홍삼이든 이런 단일 약재들을 오히려 오남용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어떤 도움보다는 어떤 폐증이 훨씬 더 클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가까운 한의원 진료 받아보시고 홍삼을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열이 많은 증상 같은 경우에 홍삼을 복용하면은 오남용 할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네.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황태원 원장님, 또 우리 어머니 보내주신 아이의 증상 중에 부모는 키가 작은 편이다 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는 작은데 내 네. 자식은 크길 바라는 혹시나 이런 것도 자라지 굉장히 않은 많고. 키가 작지 않을까. 맞아, 키가 작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유전적인 요소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뭐 저희가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쨌든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장이든 건강 상태든 체질을 가장 기본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보편적인 의사들이 생각하는 성장에 있어서 그런 부모님의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최소 60, 70%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 30, 40%가 후천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간혹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면 뭐 누구 집에는 부모님은 작은데 그 아이는 크던데요. 아니면 반대로 또 누구 집 아이는 이제 부모님은 크지만 그 집 아이는 작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항상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예. 그럼 어떤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냐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좋은 성장에 있어서 좋은 유전 소연을 물려받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계속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안타깝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보다 작게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조금 작은 성장 유전 소연을 물려받았지만 커가는 동안 성장 잠재력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많이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작더라도 자녀들은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의원에서 소아청소년들을 매일같이 진료보고 있는데요. 결국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아이들도 조금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든 아니면 어떤 성장이 조금 작더라도 우리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고요. 그런 아이들을 꾸준히 치료하고 하면 훨씬 더 건강 상태라든지 성장 상태가 어떤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제가 그래도 소아 전문가로서 저희 딸들한테 훨씬 더 성장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최대한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저희 딸들 또한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에 있어서는 유전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작게 태어났지만 나중 성인이 되었을 때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으니까요. 꼭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물론 뭐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꾸준한 뭐 치료와 관리, 노력으로 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나 후천적인 요인들 가운데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어떤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꽤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일단 영양 상태도 중요하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영양 결핍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없이 먹고 살던 시대, 아니 정말 아프리카나 아주 조금 형편이 어려운 아시아 이런 나라에서의 영양 결핍이지 오히려 우리나라 지금 아이들은 영양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식이라든지 어떤 잘못된 식습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양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스트레스, 수면, 그러니까 다들 성장 호르몬이 자는 동안 분비가 된다는 것들은 뭐 거의 다 일반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중에서 비염이 꽤 많고 그래서
코가 불편해서 잠을 깊게 못 잔다든지, 마찬가지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기관지가 약해서 계속 자는 동안에도 기침을 못 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 당연히 성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뭐 성조숙증처럼 너무 빨리 사춘기가 진행되면서 성장이 일찍 시작되고 일찍 마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고, 마찬가지 비만, 그리고 어떤 이제 운동적인 부분, 운동도 성장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수직 점프 운동들, 뭐 이제 농구, 배드민턴, 이런 배구 같은 것들, 줄넘기는 성장에 플러스적인 운동이고요. 반대로 이제 너무 이런 저희 이제 근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뭐 역기를 드는 이제 역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체조 선수들처럼 너무 이제 관절에 많이 무리를 줄 수 있는 이런 운동, 아니면 레슬링, 이런 운동들도 조금 성장에는 해로운 운동에 속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이가 골골대고 아프면서 그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큰다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영양분들을 많이 먹어도 위장이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안 되면 그 또한 성장에도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이건 조금 다른 방향이기는 하지만요. 요즘 아이들 보셨어요, 성우 씨? 요즘 아이들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맞아요. 딱 중학교 이제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맞아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뭐 사춘기도 빨리 찾아온다라고 그쵸. 하던데, 아무래도 이 때문에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현미 원장님, 성조숙증이랑은 어떤 증상인가요? 성조숙증은 또래 아이보다 2차 성징이 2년 정도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8세 이전에 가슴 몽우리가 잡힌다든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 9살 전에 고환 쪽이 커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또 오현미 원장님, 이런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환경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아이가 지금 비만이라고 해서 걱정이라고 하셨었는데, 비만이 있게 되면은 몸에 지방세포나 이런 것들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우리 성호르몬에 교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선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많아지면은 이제 성호르몬을 자극하게 되는 거고, 그럼 성호르몬이 나와서 2차 성징이 발달하게 되는 건데, 우리 몸에 지방세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되면은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성호르몬의 분비에 교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 섭취뿐만이 아니라 환경 호르몬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환경 호르몬 그 자체 모양 자체가 성호르몬이랑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성조숙증을 더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의 부족도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뻗어나가는 이제 신체 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몸을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보다도 확실히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성호르몬 쪽으로만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잉 학습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까 아이처럼 열이 자꾸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열 때문에 몸에 노폐물이나 담이라고 하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더 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의원으로 오는 아이들 보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말고도 그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아이들이 옆에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왜 사랑을 더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에서도 부모님께서 같이 자주 대화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드리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황탄 원장님, 성조숙증이 결국에는 아이들 성장 결과에 미치는 영향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가 일찍, 남들보다 또래보다 2년 정도 일찍 온다는 뜻인데요. 그럼 2년 일찍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겠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이 바룩된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환이 커진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뭐 이마나 어떤 이제 얼굴 부에 여드름이 올라온다. 그리고 어떤 이제 채모들이 많이 나면서 붉어진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춘기를
2차 급성장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조금 자라는 속도가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가슴에 멍울이 생기고 나서 2년 전후로 초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몸에서 신체적 변화로 인해서 남들 또래 애들에 비해서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몸에서 어떤 육체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성에 일찍 눈을 뜬다든지 그로 인해서 이성 친구에게 의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이제 초경이 일찍 시작된다는 말은 그만큼 자랄 수 있는 시간도 1년이든 2년이든 앞당겨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대략 2년 정도 일찍 성장이 멈춰버리면 자랄 수 있는 1년에 대략 한 5cm 정도 자란다고 했었을 때 한 10cm 정도 최종 키 선장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 치료가 성조숙증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뭐 한약 치료는 우리나라 말고도 중국, 대만, 뭐 일본, 뭐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도 요즘은 꽤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에 있는 아주 유명한 병원인데요. 장궁 메모리얼 병원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있는 특발성 성조숙증 환자들 3,390명 정말 아주 많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한약 치료도 하고 아니면 또 일부분 아이들한테는 이제 양방적인 치료도 하고 그랬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약 치료를 했었을 때 특발성 성조숙증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춘기 진행이 지연이 되면서 최종 키 성장에도 도움이 됐었다는 논문들도 있고요. 마찬가지 저도 한의원에서 아이들을 많이 그런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지만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슴 발육이 지연 이제 가라앉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어느 정도 초경이 늦춰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약 치료를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성조숙증 따님이 있다면 빨리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많이 불편하세요? 예, 예. 예, 무릎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 받으신 거죠? 예, 예. 병원 치료는 많이 받아보셨죠, 그죠? 예. 예. 한의원 치료는 혹시 받아보셨어요? 한연치를 받으니까요. 네. 그 전에 많이 받았는데 침을 맞고 나면은 더 막 아프더라고요. 아, 침을 맞으면 더 아프셨어요? 예, 예. 무릎이 이렇게 아플 때 주로 예, 이렇게 예.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세요? 아니면 무릎 앞쪽이 많이 아프세요? 아니, 두 쪽이 다 그렇게 아파요. 앞쪽도 아프고 안쪽도 아프고 예, 예. 그리고 무릎도 많이 좀 부어 있는 편인가요? 예, 예. 무릎도 많이 부어 있는 편이고. 예, 그러면 예. 한의원에 이렇게 가셔서 침 치료 외에도 이렇게 뭐 봉침이라든지 약침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받아보셨나요? 약침은 안 놔주고 그냥 침 놔주시던데요. 아, 그냥 이렇게 침만 맞아 보셨고. 예, 예. 근데 어머니 같이 무릎이 안쪽도 부어 있고 무릎 앞쪽도 부어 있고 안쪽 앞쪽이 이렇게 다 많이 이렇게 부어 있다라면은 관절염이 염증이거든요. 어느 정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이렇게 침 자극을 하면은 약간 그날 정도는 또 조금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 보통 예. 괜찮아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예, 예. 또 어머니처럼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고 염증이 예. 좀 있는 상태라 그러면은 약침이나 봉침 같은 그런 예, 이렇게 예.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벌침을요? 네네, 그럼요. 그렇게 예. 해야지 벌침이 그 천연 이렇게 항생제거든요. 아, 예, 예. 소염 진통제입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소염시키는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봉침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예, 봉침 예. 외에도 홍화약침이라든지 녹용약침이라든지 이런 예, 예. 여러 가지 종류의 약침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예. 약침을 통해서 어머니 무릎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없애주면은 훨씬 예, 예. 이렇게 통증이 많이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근처 예, 예. 한의원 내원하셔가지고 예. 약침 치료나 봉침 치료 한번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해서 목을 다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후방 추돌로 인해서 목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휘플래시 인절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편타 손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타 손상은
이 경추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서 충격이 가했을 때 목이 뒤로 한번 제껴졌다가 앞으로 과도하게 꺾였을 경우에 이 목 쪽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그다음에 혈관, 그다음에 신경 같은 그런 연부 조직들이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런 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편타 손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경추 쪽에 있는 그 근육이나 인대 문제가 생겨서 두통이라든지 그 국소 부위의 통증을 야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근이 손상이 되면 이 환자분 같이 다치고 난 다음부터 뭐 팔이나 손이 저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감신경계 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증상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눈이 피로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면 당일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가 더 많죠. 네, 일단은 후방 추돌로 인한 통증, 편타 손상, 두통부터 어지럼증, 이명까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교통사고를 당한 당일부터 통증이 나타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죠. 며칠 좀 지나서 갑자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후유증 보통 얼마 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일단 그 뭐 골절이 아닌 경우는 보통 이제 근육이라든지 인대 같은 그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 통증이 시작된 그날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후유증 같은 경우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짧게는 한 3, 4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통사고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후유증들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작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타 손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목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하신 분들은 네. 되게 취약할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우리 시청자분 증상 중에서는 원래 목 디스크가 있으셨다고 네. 했어요. 아무래도 양재 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이렇게 충격이 더 크겠죠? 예, 아무래도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설명드리려면은 디스크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목뼈와 목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젤리 같은 수액이 있는데, 여기 수액이 이 추간판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나와서 신경근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것을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추간판이 이렇게 왜 갈라지겠습니까? 그 부분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의 수분은 우리가 나이가 20세까지는 디스크 쪽에 혈관이 구조물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디스크 젤리가 말랑말랑 이렇게 해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 줄 수 있는 구조물이 되는데, 나이가 20세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의 혈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들의 혈관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분 노화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자세라든지 외상이라든지 교통사고 이렇게 등에 의해서 그 부분에 수분이 이렇게 없어진 구조물로 인해서 젤리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걸 디스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만큼 탄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예전 같으면은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45도, 50도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는 15도, 20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편타 손상에 대해서 양태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가 뒤에서 이렇게 쿵 부딪혔을 때 관성에 의해서 목이 뒤로 젖혀졌다가 앞으로 이렇게 다시 오는 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이 갑자기 뒤쪽으로 확 젖혀지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들이 이렇게 다치게 됩니다. 확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확 올 때 뒤쪽의 근육들이 다시 이렇게 확 뭉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앞쪽의 근육하고 인대도 손상되고 뒤쪽의 근육하고 인대도 같이 복합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목도 뒤쪽으로 갔다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손상이 돼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은 뼈에는 골절은 없네요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목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고 일자목이 있네요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즉 목이 이렇게 편타 손상만으로도 경추의 구조물이 변하게 되는데,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 게다가 탄력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그런 충격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는 충격이 있게 되면은 그 손상은 근육에만 미치지 않고 안쪽의 신경에 더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목에 디스크가 이미 있으셔서 신경근을 누르고 있는 상태, 그리고 디스크가 이미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약간 뻐근하고 더 안 좋으셨는데 교통사고 이후에 팔 저린 증상이 양쪽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 디스크가 어떤 부분을 자극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처럼 팔 저림 혹은 뭐 손 저림까지 이렇게 불편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누르는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보통 1번에서 4번 정도까지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팔저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팔저림이 나타나지 않고 주로 이렇게 위쪽의 증상, 두통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그리고 어지럼증, 그로 인해서 이렇게 뭐 구역감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뭐 교감신경이 더 흥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교감신경 항진 증세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뭐 5번, 6번, 7번, 8번 신경들이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은 팔저림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5번 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여기 삼각근 부위, 이 부위에 이렇게 저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번 신경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팔 앞쪽에서부터 그림에서 나오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저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은 주로 3, 4지 쪽으로 저림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8번 신경이 누르게 되면은 주로 이렇게 뒤쪽에서부터 새끼손가락으로 저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과 또 이렇게 감별해야 될 점이 목 디스크냐, 어깨 통증이냐, 이런 감별점이 또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손만 저리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손만 저리다고 이것이 디스크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1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손이 저리면은 수근관 증후군일 때가 더 많고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신경이 따라 다 저리고 팔이 이렇게 다 저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같은 경우는 주로 어깨 쪽만 이렇게 저리게 되고 손까지 이렇게 저리게 되지는 않습니다. 즉 신경의 누름 부위에 따라 디스크는 각기 다른 저림의 양태를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1번에서 4번 다치게 되면은 손의 저림 증상 나타나지 않고 그 상부 쪽의 증상만 나타나게 되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신경이 자극받았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어깨 통증인지 목 디스크인지 증상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양태규 원장님, 앞서서 뭐 양재원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은 해주시긴 했지만요. 뭐 일자, 거북목에 가깝다면 이러한 통증에 조금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네, 그 거북목이 생겼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제 척추 중에서 경추가 이렇게 약간 C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일자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자로 되는 경우는 아까 얘기한 편타 손상뿐만 아니고 평소에 이쪽 목 주위나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많이 해서 척추 배를 흐트러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만약에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편타 손상을 통해서 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더 과하게 긴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일자목이 더 심해진다든지 목 주위에 있는 근육이 더 많이 긴장을 해서 통증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일자목이나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일자로 된 형태를 말해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아실 텐데요. 이러한 분들은 이렇게 편타 손상이나 다른 외부 손상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병원에서 견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양재원 원장님, 한의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뭐 침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침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추나 치료, 한약 치료 다 할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대나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틀어진 척추의 배열을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정렬을 맞추게 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추나 치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환자의 척추를 손으로 이렇게 밀고 당겨서 척추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추나요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스크는 신경 압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바르게 해서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은 신경 압박이 해소되어서 통증이라든지 저림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침요법이 있습니다. 약침이란 것은 한약재에서 액기스를 정제해서 이를 혈자리라든지 통증이 있는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놓듯이 이렇게 놓게 되는 이렇게 치료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감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인대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나를 해서 척추를 이렇게 다시 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인대나 근육이 약화되어 있으면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침으로 인대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은 그 부분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국소 부위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약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이 있는데요. 디스크로 인해서 발생을 한 주변의 염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다시 손상이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침 치료가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불통즉통이라 하여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락의 기운이 막혀서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그 주변 조직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자리에 침치를 놓아서 경락이 소통이 되게 되면은 그 주변에 통증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인대나 근육 그리고 주변 조직까지 다시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침치료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한약치료를 통해서 교통사고 증후군이라든지 목 디스크를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척추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추나요법부터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약침, 그리고 한약 처방, 침치료까지 다양한 한방 치료 방법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사고 후유증은 외상과 달리 눈에 딱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를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양태규 원장님, 이런 측면에서 한방 치료 도움, 좀 장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골절이 아닌 경우에 이런 편타 손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 보통 이제 근육이완제라든지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을 쓰게 되거나 그다음 도수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편타 손상이 생기면 경추에 있는 조그마한 근육들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인대하고. 그래서 그런 치료 같은 경우는 이 침 치료가 굉장히 정밀하게 근육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통증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육을 풀어주거나 인대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훨씬 더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까 그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어혈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한약 같은 걸 썼을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없는 치료가 한방 치료로 굉장히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절이 아닌 경우는 이런 교통사고가 한방 치료 받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한방 치료와 한방 치료를 받았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이렇게 한의원에서 가서 치료를 받았을 네.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이런 맞아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양태호 원장님,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건강보험료 혜택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이제 한방 치료를 보험 혜택을 적용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사고가 나서 3주 정도까지는 매일 한의원에 방문해서 침치료나 뜸치료, 부항이라든지 다른 물리치료, 약침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3주까지는 한약도 같이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뭐 두통이 심하다든지 근육이 잘 안 풀리거나 타박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약을 같이 복용할 수 있고 이것 또한 그 보험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큰 비용 부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에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같은 침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도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면 큰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간지러운 부위가 몸 전체적으로 있으신 거라고 하셨는데 특정한 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게요. 네. 근데 일단 집 밖에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증상이 바로 나타날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한 시간 지나서 네. 예, 그때부터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밖에 나갔다 지금 들어와서 씻고 이제 지금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이제는 가려운 증상이 없어졌어요. 씻고 나시면 좀 더 괜찮으신 네, 거고요.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주중에는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 많은데 네. 뭐 이렇게 뭐 그러면은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증상이 폐경기랑 지금 겹치시는데 네. 혹시 폐경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0년 됐어요. 일단은 지금 폐경기라고 하면은 갱년기 증상이 보통 5년에서 한 10년까지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피부 쪽으로 간지럽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기어다닌 것 같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지금 낮에 나가셔가지고 활동하시거나 열을 좀 쐬시면은 좀 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몸 전체적으로 열이나 이런 것들 혹시 많이 올라오실까요? 아니 열은 없어요. 열은 없으시고요. 네. 일단은 시원하게 좀 씻고 하시면 좀 더 낫다고 하시는 게 피부 쪽으로가 지금 열이 좀 많이 뭉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피부 쪽으로는 폐랑도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우리 네. 몸의 장기 쪽으로 같이 몸 상태를 한번 봐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피부 쪽으로가 지금 너무 간지러운 거나 아니면은 네. 따갑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니까 피부 쪽으로 우선 하실 수 있는 것들 알로에를 발라주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피부 쪽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음식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복용해 주시는 게 일단 증상들 감소해 주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더 정확하게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은 침 치료도 좋지만 사실 내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으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한약을 주변에 한의원 가셔가지고 네.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